제 이름은 나카야마 마이코, 27살의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번엔 남친의 어머니와 저의 기묘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저희 집은 편모 가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쭉 엄마 사토미와 살았습니다. 아빠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사람인지 왜 이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셨지만 저는 아무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제 어머니시죠. 독립한 지금도 매일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모녀 사이가 좋습니다. 엄마보다는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마이코, 너도 슬슬 홍기가 다가오는데 남친은 없니? 저 그게... 그 반응은 혹시? 나 사실은 남친 생겼어. 잘 됐구나. 어떤 사람이니? 꿈에 그리던 제 남친은 하라노 히로시. 직장에서 만났어요. 나이는 2살 더 많지만 같은 부서이고 저와 동기입니다. 대학 졸업 후 견문을 넓히기 위해 남친은 2년간 미국에서 홀로 살다 왔습니다. 동기들보다 2살 더 많은 데다가 미국에서 온 남자. 히로시는 훈남에 성격도 싹싹해서 동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히로시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신입사원 환영회가 열리던 날, 나카야마 씨, 오늘 분위기 어때요? 하라노 씨, 안녕하세요. 동기끼리 왜 이리 격식을 차려요? 그치만 하라노 씨는 나이도 많은 데다가 여러모로 저보다 능력도 더 좋으시고. 난 나카야마 씨랑도 친해지고 싶은데. 네. 그 당시엔 히로시가 워낙 모두에게 싹싹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구석에서 조용히 밥만 먹는 저를 걱정해주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히로시가 곧바로 승진을 하면서 이젠 동기에서 제 상사가 됐습니다. 저는 히로시를 대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는 여전히 나카야마 씨, 다음 신규 프로젝트 말인데 꼭 좀 프로젝트 멤버가 돼줬으면 해. 정말 제가 맡아도 돼요? 나카야마 씨를 믿고 있으니까 맡기는 거지. 부탁해도 될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자기 팀에 넣어줬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일을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기뻐했어요. 근데 큰 프로젝트를 끝낸 후 회식 자리에서 히로시가 저를 잠시 불러내더니 나카야마 씨가 아직 눈치를 못 챈 것 같으니까 그냥 말할게. 사실은 나카야마 씨를 좋아해. 나랑 사귀자. 진심이에요? 히라노 씨는 인기도 많고 일도 잘하는 데다가 동기지만 제 상사잖아요. 저랑은 안 어울려요. 회사 여자들이 질투나서 저를 괴롭힐지도 모르는데. 있잖아.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안 좋은 습관이야. 그니까 나는 말이지, 한눈에 반한 거거든. 일을 성실히 하는 모습이랑 고객을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선배든 후배든 구분 없이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도. 아무튼 나 너한테 홀딱 반했어. 알겠으니까 잠깐만 진정하세요. 그럴 수 없지. 날 좋아할 때까지 내가 반한 이유를 계속 말해주겠어. 이렇게 히로시의 계속되는 구애로 저는 히로시와 사귀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절 좋아한다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죠. 하지만 여태껏 남자와 사귀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저였기에 어차피 히로시도 금방 질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귄 지 1년이 됐을 때쯤 나 마이코랑 결혼할 생각으로 사귀는 거야. 그니까 마이코도 날 그렇게 생각해줘. 라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히로시와의 미래를 그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사귄 지 1년, 사귄 지는 2년이 지났을 즈음 저와 결혼해주세요. 당신을 평생 아끼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청혼을 받게 되고 무사히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있잖아, 선물은 뭐가 좋을까? 글쎄, 디저트 선물이 무난하지 않을까? 두 분 다 단 걸 좋아하시거든. 오케이, 내가 알아볼게. 근데 있잖아, 괜히 겁주려는 건 아닌데 우리 부모님을 만나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이 엄청 엄하시구나. 아니야, 우리 집은 오히려 아버지가 더 온화하셔. 근데 엄마가 고집이 좀 강하시거든. 말을 엄청 직설적으로 하시는 스타일이라. 나 어떡해. 갑자기 좀 무서워졌어.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었는데. 미안,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내가 막아줄게. 약속하는 거다? 그날 보자. 막아준다고는 해도 긴장이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아가씨가 히로시의 약혼녀인가요? 아, 네. 나카야마 마이코라고 합니다. 잘 안 들려요. 또박또박 좀 말해봐요. 죄송합니다. 히로시의 말대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저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버님도 계셨지만 어머님에 비해 소극적이고 말수도 적으셨어요. 이 집에서는 어머님이 가장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 좋은 인상을 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무슨 일을 하죠? 네, 히로시 씨와 같은 회사에서 사무직을. 그거 참 평범한 일이네요. 엄마, 그럼 나도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되잖아. 넌 이미 승진했잖아. 임원도 될 거고. 사무직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아, 네. 아휴, 얼굴도 평범하네. 뭐 잘하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계속 뼈가 있는 질문들만 하시니 제 마음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히로시도 그런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막아주진 않았습니다. 그 후 저희 집에 대해 물어보셔서 솔직하게 편모 가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빠가 없다고? 그런 쓰레기 같은 집안에서 자란 거예요? 엄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내 말이 틀렸니? 히로시, 너도 참 저런 애를 데려오다니.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쓰레기는 쓰레기를 낳을 뿐이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는 제가 편모 가정에서 자란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에겐 자랑스러운 어머니세요. 우리 엄마를 모욕한 행동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 옆에 앉아있던 히로시도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엄마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마이코한테 사과해.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 거야. 편모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끼어들 틈조차 없이 모자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나눌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은 집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진짜 미안해. 그럴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설마 그런 말까지 할 줄은. 다음에 만날 땐 내가 꼭 사과하라고 할게. 안 그래도 돼. 난 별로 신경 안 써. 엄마가 그런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줄은 나도 충격이었어. 에이, 이건 내 생각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결혼할 여자를 데려와서 괜히 질투가 나서 그러신 게 아닐까? 원래 엄마들은 아들 여친한테 그런 질투를 느낀대. 우리 엄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일단 다음에 또 인사드리러 갈 거니까 그땐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정 안 되면 우리끼리 살아갈 각오도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말은 해뒀지만 남친 어머님을 설득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설령 허락을 받는다고 해도 고부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히로시와의 결혼이 어려워진 점과 저희 엄마를 욕한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혼자 울고 있던 그때였어요. 마치 제 고민이 뭔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엄마에게서 라인이 왔습니다. 있잖아, 저번에 말했던 남친은 언제 소개시켜줄 거니? 너무너무 기대된다. 빨리 소개시켜줘. 안 그래도 다음 달에 인사하러 갈 생각이었어. 무슨 일 있니? 아무 일도 없어. 갑자기 왜? 아무 일도 없기는. 힘든 일이 있으면 라인도 단답으로 바뀌는 걸 다 아는데. 그래? 그래. 그니까 거짓말해봤자 소용없어. 난 네 엄마니까. 내가 엄마를 잠깐 잊고 있었나 봐. 됐으니까 빨리 얘기해봐. 참는 건 안 좋은 버릇이야. 아,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가 그리로 갈게. 이렇게 제 걱정을 하던 엄마가 아예 저희 집으로 와주셨습니다. 아무튼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보자. 그런 엄마의 말씀에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친 어머니에게 들었던 폭언들을 모두 다 털어놨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 있구나. 네가 힘들만해.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문득 뭐가 떠올랐는지 제게 무언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네 남친 성이 뭐라고 했지? 아, 내가 말을 안 했구나. 하라노라고 해. 엄청 특이하지? 제 말이 끝나자 엄마의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남친 어머니 성함은 뭐니? 키쿄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건 왜? 제 질문엔 대답도 하지 않고 엄마는 또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있잖아, 미안한데 다음에 엄마도 히로시 씨 댁에 같이 가면 안 될까? 그 이유는 나중에 꼭 말해줄게. 응? 결혼 인사를 엄마와 함께 간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처음 보는 엄마의 진지한 모습에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히로시한텐 내가 말해둘게. 고마워. 제 이름은 나카야마 사토미, 50살의 싱글맘입니다. 근데 저희 딸 마이코가 독립한 지 오래라 현재는 자유분방한 돌싱 아줌마랍니다. 전 남편 노부오와는 23살에 결혼했고 저희는 혼전임신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노부오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노부오와 결혼하게 된 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후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쯤 제 배도 점점 불러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요. 야근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운 부장님이 직원들을 너무 부려먹네. 힘들어 죽겠어. 차라리 회사를 옮겨버릴까? 막 이러고. 저는 아무 뜻 없이 건넨 말이었는데 남편은 이런저런 변명들을 늘어놨습니다. 노부오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어느 날 출장이라면서 집을 나간 남편의 뒤를 몰래 따라가 봤는데 많이 기다렸지. 온천 여행 너무 기대된다. 처음 보는 여자와 그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와, 너무 즐거워 보인다. 나도 같이 가도 돼? 사토미?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제 예상대로 엄청나게 당황해했습니다. 불륜이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이런 상황에 그 말이 먹힐 리가 없죠. 그는 곧바로 실토했습니다. 게다가 불륜녀도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유부남을 건드리질 말든가. 이름이 뭐예요? 하라노 키쿄라고 합니다. 그녀는 노부오의 대학 후배인데 3개월 전 업무 관계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고 그러다 결국 이렇게 흔해 빠진 이야기죠. 이 사건으로 마음이 싹 식어버린 저는 노부오와 이혼했습니다. 용서해줄까도 생각해봤지만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혼 주제에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바람이나 피우는 남자를 믿고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남편에겐 위자료를 잔뜩 청구했어요. 내 아이와도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권도 배제시키고 양육비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준비로 한창 바쁠 때쯤 남편을 쫓아냈던 우리 집으로 불륜녀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했더니 부탁드려요. 위자료 청구만은 제발 참아주세요. 당신 정말 위자료를 청구당하면 제 남편도 알게 돼요. 전 2살 난 아들도 있어요. 전 아들 없이는 못 살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녀에게도 남편과 어린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바람을 피운 거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번 다신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남의 가정을 박살내놓고 어쩜 저렇게 뻔뻔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괜한 일로 스트레스 받기 싫었고 남편한테도 충분한 위자료를 받아뒀기 때문에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2번 다신 만날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땐 그랬는데. 그리고 저는 엄마와 함께 남친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생각이 뭔지는 아직 모릅니다. 히로시를 통해 다시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엄마와 함께 간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전처럼 기분 나쁜 표정을 한 키큐 씨가 나오셨습니다. 근데 당신은... 오랜만이네요, 하라노 씨. 저는 마이코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엄마를 본 키큐 씨의 얼굴색은 점점 창백해져갔습니다. 아는 사이인 걸까요? 근데 저런 반응을 봐서는 그냥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좀 실례를 해도 될까요? 엄마는 거침없이 남친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한테도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모든 걸 엄마에게 맡긴 채 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한테 굉장히 실례되는 말씀을 하셨다지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 그건 그쪽 마음이지만 우리가 편모 가정이 된 원인은 당신에게 있잖아요? 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건 집에 있던 히로시와 아버님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키쿄 씨는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잠깐만요. 이제 그만하세요. 따님에게 실언을 한 건 사과드릴게요. 당신 딸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엄마는 키쿄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믿었기 때문에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한 잘못은 쏙 빼놓고 편모 가정을 욕하다니. 그날 그 행동은 그냥 생초였군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엄마는 내가 뱃속에 있었을 때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엄마의 이야기가 끝나자 엄마, 정말 실망이야. 아니야, 한순간의 실수였어.
히로시는 극혐이라는 듯한 눈으로 키쿄 씨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만히 계셨던 아버님도 입을 여셨습니다. 더는 못 참아! 지금까지 남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해놓고 본능 뒤에서 바람을 피워? 뻔뻔한 여자 같으니! 사실은 온화하고 마음이 약한 분인데 키쿄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때만큼은 우리 모두가 무서웠다고 할 정도로 험악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참고 쌓아둔 게 많았던 거죠. 사토미 씨, 마이코 씨, 이번 일은 반드시 제대로 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이 여자와의 볼일부터 끝내야겠습니다. 그 전엔 결혼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군요. 아버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려는 것뿐이야. 맞아요. 저도 아버지 말에 동의해요. 마이코, 어머님,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당연하지. 난 기다릴 수 있어. 딸이 기다리겠다는데 나야 뭐. 그로부터 한 달 후,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모녀에게 모두 설명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히로시와 히로시의 아버님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히로시의 아버님과 키쿄 씨는 이혼하게 됐고 그동안 오랫동안 남편을 괴롭혀온 행동이 정신적인 가정폭력으로 인정받게 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받아야 할 위자료는요. 불륜의 공소시효는 기본 3년이지만 불륜 상대의 신원을 모른 채 알아보고 있는 경우에는 20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불륜 상대가 키쿄 씨라는 걸 알고 있었고 추궁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엄마의 위자료도 자세히 알아봐 주신 겁니다. 엄마는 애초에 전 위자료를 받아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도 아버님께서 위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하며 웃으셨어요. 저 불륜을 알게 됐을 때는 왜 위자료 청구를 안 하셨나요? 사토미 씨에겐 청구할 권리가 있으셨잖아요. 글쎄요. 히로시 씨를 위해서였어요. 절 위해서요? 불륜을 알게 됐을 때 히로시 씨는 아직 2살이었어요. 누가 친권을 가져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보통 이혼 후에 친권은 엄마가 갖게 되죠. 쓰레기 같은 엄마랑 단둘이 사는 것보다 아빠 아래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크길 바랬어요. 그때는 아직 임산부였지만 저 역시도 부모였으니까요. 어머님. 엄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한 분의 어머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신 거군요. 어머,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요. 어머님, 인사가 많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따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좋은 남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지. 저야말로 딸을 잘 부탁해요. 이렇게 엄마의 허락을 받고 저와 히로시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엄마와 시아버지는 저희 신혼집 가까이에 각각 집을 얻어 살고 계십니다. 저희가 모시겠다고 해도 혼자 사는 게 편하다며 거절하셨습니다. 현재 엄마와 시아버지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셨고 주말에는 두 분이 같이 놀러도 다니십니다. 두 분의 기류가 심상치 않아서 지켜보곤 있는데 꾹 참고 두 분의 사이를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히로시의 어머님은 저희 시아버지의 완강한 요구에 위자료를 일시불 하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 돈은 모두 사채돈이었죠. 지금까지 계속 전업주부로 살던 분이 갑자기 사회로 내던져져서 많은 빚을 갚아나가게 생겼으니 상상도 못했던 난관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저희는 예전에 살던 곳에서 꽤 먼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 히로시는 저희 집의 대릴사위가 되었답니다. 내 부모님은 아버지랑 마이코의 어머님뿐이야. 이제 그 사람은 잊고 살아가려고? 히로시의 말대로 저희 인생에 키쿄 씨가 끼어드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인생을 소중히 아껴가며 살아가시길 바래요. 제 이름은 노마루 나노. 35살이고 결혼정보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많은 사람들의 새 출발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중엔 엄청난 진상들도 있었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나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45세의 유키 씨입니다. 10년 동안 결혼할 상대를 찾아 헤맨 찐 베테랑으로 그녀를 거쳐간 결혼정보회사만 해도 10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첫인상은 호리호리한 몸매에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이라 왜 아직도 싱글인지 의아했었어요. 하지만 첫 상담에서 결혼을 못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럼 희망하는 상대의 조건을 알려주시겠어요? 글쎄, 난 그냥 평범한 남자가 좋아. 평범한 남자요? 그 순간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경험상 유키 씨가 말하는 평범은 정말 평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제 예상대로 유키 씨는 능숙하게 조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학사 졸업 이상은 돼야 해. 고졸 이하는 절대 안 돼. 그리고 수입은 남자라면 800만 엔 이상은 돼야지. 아 근데 자영업은 불안하니까 좀 그렇고 회사원이면 상장 기업에 근무해야 해. 의사나 변호사 같이 자격증 가진 사람도 좋지. 키는 175cm 이상 돼야 해. 마음 같아선 180 이상이었으면 좋겠지만 하이힐을 신은 나보다 크면 되니까 키는 내가 양보할게. 나이는 가능한 한 30대로. 물론 바람 안 피우고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이 좋겠어. 아 근데 너무 성실하기만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의 유머러스함도 필요해. 수동적인 남자는 매력이 없잖아. 데이트는 글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놀러 다닐 수 있어야 해.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을 예약해주는 남자라면 더할 나위 없겠다. 기념일을 잘 챙겨주는 것도 중요 포인트야. 그리고 난 무조건 초혼 남자만 인정해. 도대체 뭐가 평범하다는 거야? 나노, 넌 할 수 있다. 제일 인기 많은 20대 여자도 이런 조건의 남성을 만나는 건 어렵지만 솔직히 말하면 상처받으실 거야. 최대한 충격을 덜 받으시도록. 조건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조건일 경우 소개해드릴 수 있는 남성분이 얼마 안 계십니다. 조금만 더 조건을 낮춰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에이, 이것도 많이 낮춘 건데. 이 회사에 등록된 남자들도 다 별로인가 보네. 그건 어딜 가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유키 씨의 프로필을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나이 45세, 직업 파견사원, 연봉 250만 엔. 부모님과 살고 있고 결혼 후에도 부모님과 살기를 희망하고 있음. 힘들 듯. 솔직히 말하면 결혼 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의 수요와 공급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은 어느 정도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젊은 여성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40대 이상의 남성들도 할 수만 있다면 20대 여성과 결혼을 원해요. 그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양쪽 다 나이가 비슷한 분들끼리 결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키 씨의 경우 조건을 좀 더 낮추지 않으면 만남조차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건 어떠세요? 초혼 남성뿐만 아니라 재혼 남성도 괜찮다는 조건을 넣으시는 거죠. 뭐? 한 번 다녀온 남자는 싫어. 한 번 실패했던 거잖아. 물론 이혼을 실패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이혼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초혼의 실패로 또다시 재혼을 하시는 경우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치만 아이가 딸려 있을 수도 있잖아. 솔직히 남의 아이까진 키우기 싫어. 아이는 전처가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이에 따라서는 자녀가 이미 독립했을 수도 있어요. 할배랑 사귀긴 싫단 말이야. 애 아빠가 할아버지 같으면 너무 창피하잖아.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자녀를 계획하고 계세요? 당연하지.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지. 그래서 남자 나이가 젊어야 하는 거야. 내가 일을 못해도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러시군요. 저는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0, 30대 여성과 비교해서 45세의 여성이 자연임신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고 제 지인 중에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불임 치료를 하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설령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임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유키 씨의 미래가 정말 걱정됐습니다. 게다가 이 정도 연령대의 여성과 이어지는 남성 중에는 부부끼리 살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이가 필수 조건이 된다면 유키 씨의 만남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유키 씨는 계속해서 제 말을 무시했고 그럼 잘 좀 부탁해요 라는 말과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조건들만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정보회사의 직원이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결혼 상대를 찾아봤지만 50살? 내가 할배는 안 된다고 말했잖아.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연봉 500만 엔? 게다가 이름도 없는 중기업 소속이라니 절대 안 돼. 내 스타일이 아니야. 좀 더 살을 뺐으면 좋겠어.
취미가 만화책 애니메이션 감상? 더러워! 소개하는 사람마다 죄다 뺀찌를. 사실은 유키 씨에겐 말하지 않았는데요. 남성분들에게도 유키 씨를 소개해드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조건에 맞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만남을 거부하셨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외모와 프로필 말곤 없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간은 반년이 흘렀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자 유키 씨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괜찮은 남자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와 같은 클레임이 매일매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구원자 같은 남성분이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40세. 지금까지 일만 해온 것에 후회를 느끼며 결혼할 상대를 찾고 계셨습니다. 대기업 임원직에 연봉은 1,000만 원. 키도 크고 학력도 좋은데다 아이도 낳고 싶으시대요. 하지만 이분에게도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키 씨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아름다운 분이네요. 만나보고 싶어요. 다른 여성분들도 많은 요청을 해주셨지만 이분을 만날 기회를 유키 씨에게도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유키 씨도 퉁명스럽게 자기도 할 수 있으면서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어? 라고 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양쪽의 동의를 얻은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맞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잘 되길 빌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두 분이 만난 지 30분 후 저기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상대 여성분이 집에 가셨어요. 아직 30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남성분은 용건만 말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곧바로 유키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유키 씨 안녕하세요. 상대 남성분에게 커피를 붓고는 그냥 카페를 나오셨다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진짜야.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냐면 그 남자가 장남이었거든. 네? 내가 말했지. 결혼하고 나서도 우리 부모님이랑 살아줄 남자를 찾는다고. 근데 장남을 소개해주면 어떡해? 이미 그 조건은 그분도 알고 계세요. 만약 유키 씨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장남의 형제라고는 여동생밖에 없는데 우리 부모님이랑 살아주겠어? 그건 유키 씨 생각이죠. 그래서 내가 커피를 부어버리고 나왔던 거야. 누굴 바보로 하나? 설령 그렇다고 해도 처음 만난 분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잘 될 일도 그르치게 된다고요. 어차피 내 마음에도 안 찾는 남자인데 뭐 어때? 다음에 또 그런 놈만 데려와봐.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유키 씨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남성분께 사죄의 연락을 드렸고 2번 다신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분의 스펙 정도면 결혼 상대도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유키 씨에게 최소한의 소개만 시켜드렸고 적극적인 소개는 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녀의 조건에 맞는 남성이 없었다고 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유키 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달에 개최하는 맞선 파티 말이야. 나도 참가할게.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희망자들에 한해 정기적인 맞선 파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키 씨가 그 파티에 참가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 참가하셔도 되는데요. 이번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젊으세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가 온다 이거지? 그거야말로 내가 바라던 바야. 의사도 오려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저의 진심은 전하지도 못한 채 유키 씨는 자신 있게 참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티 당일 그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녀는 현실의 냉혹함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날 파티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과 30, 40대 남성들이 주로 참가했습니다. 모두들 진지하게 결혼 상대를 찾아 나섰죠. 별도의 파티 참가금을 지불해야 했기에 그만큼 이성의 조건을 따지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유키 씨는 마치 사바나의 맹수 같았어요. 남성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기본, 남자들한테 들이대는 여잔 쫓아내라는 둥, 향수 냄새가 지독하니까 격리시키라는 둥, 라이벌이 될 만한 여성들에게 시비를 걸고 다니던 그때! 안녕하세요. 나이대가 저랑 비슷해 보이시네요. 파티 참가자 중 유일했던 50대 여성이 유키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유키 씨도 기모노 차림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본인보다 나이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자 갑자기 거만한 태도로 본인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여성분은 유키 씨의 이야기를 웃으며 잘 들어줬습니다. 저는 나이를 아름답게 먹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남자는 찾으셨어요? 저는 딱히 없네요. 저도요.
여자분들도 다 젊은 분들 뿐이라 말을 걸기가 힘드네요. 저희와 어울리는 남자들이 좀처럼 나타나질 않네요. 아니요. 오히려 제가 말을 거는 게 죄송할 정도로 다들 나이가 젊으시다는 거였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를 먹어도 여자는 여자라고요. 서로 나이가 비슷하면 여자로서의 매력도 있겠죠. 근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어린 친구들이 아닌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분을 만났으면 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로 50이에요. 나이 차이가 5살밖에 나지 않는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은 유키 씨는 무척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이대가 높은 분들만 참가하는 파티에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저희 딸이 계속 참가해보자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딸이랑 가입해보고 한번 와본 거예요. 딸이요? 네, 저기 있어요. 그분이 가르친 곳엔 많은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유키 씨가 쫓아내려고 지목했던 여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직 25살이니 급할 거 없다고 그랬는데도 그저 빨리 결혼해서 엄마를 모시고 싶다고만 하네요. 그제서야 유키 씨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매겨지는 본인의 가치와 젊음이라는 강한 무기를 가진 여자들이 본인의 경쟁 상대라는 사실을요. 저기 네?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걸어온 것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유키 씨는 이것 봐, 나 아직 안 죽었다고 라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뭐, 대화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라며 또 상대를 얕잡아봤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이쪽 여성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저요? 네? 분위기가 엄청 매력적이세요. 괜찮으시다면 저와 이야기 좀 나누시겠습니까? 어머나, 제 나이가 50인데요. 사별이긴 하지만 이미 결혼도 한번 했고요. 사실은 저도 한번 다녀왔어요. 그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요. 유키 씨, 미안해요. 잠깐 좀 다녀올게요. 두 사람은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게 분했는지 계속 몸을 부들거렸지만 유키 씨는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그쪽도 이 파티에 참가하신 거예요? 그렇게 성큼성큼 다가간 사람은 그녀가 유일하게 맞선을 봤던 하이스펙의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유키 씨가 이 파티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돌아다닌 건데 다른 여성과 이야기하던 중 그녀에게 들키고 만 것입니다. 그분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마음에 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귀어줄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나갈까요?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회로의 끝판왕인 것 같군요. 이 모든 직원이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녀를 말리려고 했지만 그 남성이 곧바로 단호하게 죄송합니다. 당신과는 사귈 수 없습니다.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왜요? 데이트도 한번 했었잖아요. 맞선 상대가 장남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커피를 붓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 거절할 겁니다. 그땐 내 조건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타협해 주겠다잖아. 타협의 뜻이 뭔지는 아세요? 제가 보기엔 여기 계신 여성분들 중 당신의 품격이 가장 낮아 보이는군요. 내가 이딴 기집애들보다 못하다는 뜻이야? 당신은 본인 마음속에 찌꺼기들을 남겨둔 채 나이만 먹었어요. 남성분의 훌륭한 말 한마디에 유키 씨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결국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는지 짐을 챙겨서 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괜찮은 사람 있으면 연락해. 그 외에 연락은 불어한다. 나야말로 여기 참가한 남자들 다 사절이야. 그 후 그녀의 말대로 저희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저희 회사를 탈퇴해버렸습니다. 소문으로는 다른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아직도 결혼 상대를 찾고 있다고. 참고로 그 하이스펙의 남성분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분과 교제를 시작했고 기모노의 여성분은 그날 만났던 남성분과 잘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 상대와 라이벌이 존재하는 이상 본인을 객관화해보는 게 중요하고 상대에게 본인의 조건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게 중요하겠죠. 언젠가 그녀도 이 점을 깨닫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멀리서나마 바랄 뿐입니다.
크노, 대체 너 언제까지 서류 정리만 하고 있을래? 점심시간 다 된 거 안 보여? 그걸 여태 안 끝내면 어쩌자는 거야. 느려 터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사노 부장님. 10분 안에 그거 안 끝내면 심할서 각이니까 그런 줄 알아. 네 그 모자라는 머리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끝낼지 쥐어짜서라도 생각이란 걸 좀 해봐. 네. 헐, 오늘도 아사노 부장님 최고십니다. 내 이름은 쿠노 호타루, 26살의 회사원이다. 이름이 이렇게 귀엽지만 명실공히 건장한 성인 남자이다. 내 이름을 지어주신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내가 태어난 곳은 초여름이면 반딧불이 반짝반짝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한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사라지고 없지만 사람들에게 언제까지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내 이름에 그런 사랑이 담겨 있는 거라면 이 이름을 나도 좋아하고 사랑하자고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놀림감 1호가 되는 신세였다 보니 야, 호타루짱! 야, 너 혹시 진짜 여자야 아니냐? 야, 바지 벗겨보자. 하지 마! 내가 곤란할 때마다 나를 도와준 것은 같은 반 여자애들이었다. 야, 니들 그만해. 호타루가 싫다고 하잖아. 고립이다. 고릴라보다 센 고립이. 우가. 아, 진짜 멍청해 보인다. 니들은 어떻게 하는 말마다 죄다 그 모양 그 꼴이냐? 뭐가 어째? 내가 고릴라면 니들은 그럼 바퀴벌레냐? 아니지. 바퀴벌레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다. 눈에 거슬리니까 여기서 당장 꺼져. 니들은 숨도 쉬지 마. 산소가 아까워. 니들 발에 밟히는 잡초가 너무 불쌍해서 가슴이 아프다. 잡초도 밟지 말고 가. 이 바퀴벌레만도 못한 것들아. 시끄러워. 콩알만한 게. 엄마! 너 까불지 마. 바보 고릴라야. 우리 반에는 도저히 초등학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휘력이 뛰어난 애가 있었는데 걔한테 잘못 걸린 남자애들은 거의 대부분 눈물이 질끔 날 정도로 된통 당하기 일쑤였다. 그리고 호타루 너도 그래. 애들이 놀리면 울지만 말고 좀 너도 따지란 말이야. 네 머리에 든 뇌라고 주름 하나 없이 판판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힘으로 안 되면 말로 하면 되잖아. 하지만 나는 그 애한테 된통 야단을 맞아도 눈물이 나오기는커녕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이건 왜지? 걔가 날 구해줘서 기뻐서 그런 건가? 아니면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 구해줘서 마음이 놓여서 그런가? 어렸을 때는 이유를 열심히 생각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우리 집은 이사를 가게 됐고 그 여자애하고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그 후로는 그처럼 개성이 강한 여자애를 만나보지 못했다. 중학교 이후로는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학년이 올라가고 진학을 할수록 애들도 다 같이 성장을 하다 보니 더 이상 내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유치한 애들도 점점 없어졌다. 간혹 여자애들이 이름 너무 귀엽다. 호타루짱이라고 불러도 돼? 귀여운 이름 덕분에 아예 별명이 호타루짱으로 굳어지고 말았다. 어쨌든 다들 귀여워해준 덕분에 더 이상 괴롭힘을 받을 일도 어떤 여자애한테 야단 맞을 일도 없이 그저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야, 우리 SM 진단 한번 해보자. SM 진단이 뭐야? 나도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보고 알았는데 예를 들어 남한테 욕하고 상처 주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을 S, 사디스트라고 하고 그 반대로 욕먹고 상처받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을 M, 마조이스트라고 한대. 여기 심리 테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답을 하면 자기가 어느 쪽 취향인지 알 수 있다나 봐. 야, 그거 재밌겠다. 어디 해보자. 심리 테스트 결과 나는 완전 M. 어떤 면에서는 예상 범주 내의 일이었다. S타입과 M타입 안에서 다시 상세하게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신체에 가해지는 육체적 고통은 싫다던가 애정 없이 하는 욕은 별로라든가 M은 요구하는 게 많네. 근데 SM이 만나면 주도권이 M한테 있대. 헉, 진짜야? 당하는 쪽인데? 그게 S는 M을 얼마나 만족시키냐에 따라서 쾌감지수가 달라진대. 대박! 그럼 주인님 위해 봉사하는 게 실은 S라는 거네? 아, 어른들의 세계는 뭐가 참 복잡하다. 그 후로 나는 SM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마구 샘솟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세상에는 SM 클럽이란 것도 있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 곧바로 그런 곳을 찾아갔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는 얻을 수 없었다. 고민해본 결과
나는 상스러운 욕을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아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애정을 갖고 비판해주는 그런 욕을 들어야 쾌감이 느껴지는 타입인 것 같았다. 말하자면 처음 보는 S, 센 누나가 아무리 욕을 하고 가죽 뒤로 때려도 아무 감흥을 느낄 수 없다고나 할까.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그 여자애처럼 진심으로 나를 걱정돼서 나오는 욕이어야 비로소 쾌감을 느낄 수 있나 보다.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어릴 적 그 체험이 나의 M 추앙의 시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기대를 거는 것이 있었다. 그건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사회인이 되는 거였다. 인터넷에서 보면 상사가 개진상, 여자 상사가 더 개진상, 그런 성토의 글이 올라오는데 이건 내 입장에선 바라고 바라던 일 아닌가? 내가 입사한 회사에도 멋지고 무서운 상사가 있기를 욕심을 내자면 초등학교 때 그 여자애처럼 성격 쿨하고 미모도 겸비한 여자 상사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대학 졸업 후 모니로봇 상사에 입사했다. 거기서 나는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고 말았다. 그너 내일 만날 거래처 관련 자료 준비 철저하게 해놨지? 네, 물론입니다. 좀 전에 PDF 자료 보내드렸거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됐어. 내일 오전 9시 15분 회사 주차장에 집합. 지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네, 알람 5개 맞춰뒀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봐.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아사노 레이카 씨, 28살. 내 직속 상사이다. 라인 내용만 봐도 그녀의 성격이 드러났겠지만 아사노 부장은 우리 동기나 후배들 사이에서 무서운 상사로 유명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엄격하고 말투가 살벌하며 거기에 뛰어난 미모까지 마주서면 누구나 압도당하고 마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녔다. 따라서 사원들은 아사노 부장님을 보면 도망치느라 바빴지만 나는 입사하고 처음 그녀를 본 순간부터 M의 본능이 살아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아,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바로 그 나의 이상형 S님이 아닐까 하고, 그리고 하느님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듯 아사노 부장의 직속 부하로 배치해 주셨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사노 부장님과의 첫 만남. 쿠노 호타루 남자였네? 이름만 보고 여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오해를 자주 받습니다. 예전부터 별명이 호타루짱이었어요. 놀림받고 뭐가 좋아서 헤헤거려? 이름은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야. 소중히 다뤄. 네! 바로 이거야. 저 살벌한 말투 속에 감춰져 있는 따스함, 배려, 모성애. 그녀가 곁에 있다면 틀림없이 나의 M 본능은 충족될 게 분명해. 그 뒤로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사노 부장에게 가까이 다가갈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아주 작은 실수를 범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쿠노, 오늘 방문 예정인 루키사의 방문객 수는 5명이 아니라 6명이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이래서야 차 대접할 때부터 어긋날 거 아니야. 이런 사소한 실수가 언젠가 큰 실수로 이어진다는 점, 네 그 모자라는 머릿속에 잘 새겨두고 반성해.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6분의 다과를 준비하겠습니다. 15분 이내로 해. 오늘 오실 분들은 화과자를 좋아하셔. 얼른 나가서 사가지고 와. 네, 알겠습니다. 뭐 대강 이런 느낌? 처음부터 6명이란 걸 알고 있었고 방문객들이 화과를 좋아한다는 정보도 이미 입수했기 때문에 적당히 외출하는 척하고 탕비실 냉장고에 미리 감춰뒀던 다과를 꺼내서 적당히 시간을 때운 후 아사노 부장에게 다시 갔다. 아니, 벌써 갔다 왔어? 보기보다는 동작이 빠르네. 달리기 잘해? 아니에요.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취했을 뿐입니다. 딸기 못지하고 콩 못지라. 센스는 아주 나쁘지 않네. 그럼 가서 다른 일 봐. 어서. 네. 아, 이거 봐. 마지막에 꼭 칭찬을 해주잖아. 이런 자상함이라니. 소프트한 S라고 불러야 되나? 당근과 채찍의 황금 비율. 하나부터 10까지 몽땅 다 내 스타일이야. 사실 부장님이 화내는 걸 다 녹음해서 잠자기 전에 다시 듣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최대한 상대에게 들키지 않고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혼자서 조용히 환희를 느끼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M타입을 목표로 정진 중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보이스 레코더를 살까 말까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고민했었지만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다. 부장님에게 반드시 칭찬을 받을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절대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노력 중이며, 즉
내가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실수를 연출하고 부장님이 화를 내고 그걸 바로 만회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한다. 왜냐하면 진짜 일을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놈이 돼버리면 부장님이 화내는 스케일은 적당히 독서를 날리는 것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언젠가 거래처와 면담 중에 대단한 결례를 범했던 동료가 한 명 있었는데 그때 부장님은 화를 냈다기보다는 완전 포기했음. 뭐 이런 분위기에 가까웠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가치도 없고 따라서 더 무슨 말을 하고 싶지도 않다는 그런 느낌. 결국 그 동료는 며칠 후 해고 징계를 받고 회사에서 완전히 떠났다. 따라서 나는 부장님의 눈밖에 나지 않으면서 한번 키워볼 만한 놈이긴 한데 라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어김없이 작은 실수를 저질러서 부장님이 살짝 독서를 날리게 유도해내는 의외로 고난도의 작업을 실행 중이다. 주변 동료들은 너 완전 변태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내가 생각해도 직장인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인지하고 있다. 언젠가는 이 연출된 작은 실수를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신은 다시 나에게 너무나 크나큰 선물을 내려주셨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내가 운전하는 차로 부장님을 모시고 거래처에 가야 하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미션이 부장님과 단둘이 차를 탄다. 아사노 부장님과 나 둘이서만. 거래처 자료도 완벽, 내비도 완벽. 내일은 1시간 일찍 나가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부장님이 나타나기 20분 전에 주차장 구석으로 이동. 부장님이 도착하고 5분 후에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하고 헐레벌떡 뛰어간다. 이렇게 하면 지각도 아니고 크게 실수를 한 것도 아니니까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면에서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나는 스스로 뿌듯해하며 잠이 들었다. 다음날 전날 세워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약속 시간 20분 전에 주차장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엔 의외의 인물이 미조베 선배, 미조베 슌. 이 사람의 이름은 미조베 슌. 아사노 부장의 동기지만 별다른 직급은 없다. 물론 선배이지만 나와 같은 평사원이다. 근데 오늘 거래하고 미조베 선배는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리고 몇 분 후 아사노 부장도 도착했다. 나는 부장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다. 미조베, 네가 왜 여기 있어? 아사노가 띨띨한 부하하고 둘이서 중요한 거래를 하러 간다면서 본부장이 마음이 안 놓인다고 나를 특파했잖아. 나 도우미 특사 자격이야. 본부장님이? 뭐지 이거? 이게 아닌데. 흐름이 좀 꼬이네. 근데 내가 본부장이 걱정할 정도로 특별히 잘못한 게 없을 텐데. 아무튼 나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었다. 아사노 부장님 일찍 오셨네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크노 지각 안 하고 제 시간에 왔네? 다행이다. 그리고 오늘은 미조베도 같이 가게 됐어. 셋이서 출발하자고? 네. 그럼 운전은 제가. 운전은 내가 할게. 가면서 오늘 어떤 얘기 할 건지 옆에서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아사노? 그게 좋겠다. 그럼 호타루 씨는 뒷좌석에 타? 네. 으아! 신이시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저는 오늘 아사노 부장의 매서운 회초리를 사정없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그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잠이 들고 눈을 떴건만 어찌 이럴 수가. 나는 소리 없는 절규를 절절히 외치며 조용히 뒷좌석에 올라탔다. 나의 침묵과는 대조적으로 아사노 부장은 미조베 선배와 쉬지 않고 떠들었고 나는 그저 준비한 자료를 구멍이 나도록 들여다봤다. 이대로라면 자료를 안 보고도 줄줄 외워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크노, 아까부터 머리 쳐박고 뭐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안 차려? 네? 네. 원래 이 안건은 우리 두 사람이 담당했던 일이야. 오늘 코노 씨한테 기대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다는 거 명심해. 한숨 쉴 시간 있으면 자료 한 자라도 더 봐.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입사하고 몇 년 되지도 않은 병아리한테 뭘 바래. 미조베, 후배 사기 꺾는 발언은 삼가는 게 좋아. 네. 미조베 선배,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람을 무안주는 인간이었나? 평소에 미조베 선배와 같이 일할 기회도 없었고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줄은 몰랐었다. 아무튼 사람은 잠깐 보고는 모르는 거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지만 우리 아사노 부장님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들은 이상 꼭 해내야겠다는 의지가 나를 불태운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의지로 활활 버닝업된 나는
거래처와의 면담을 솔선해서 리드해 나갔고 그 결과 계약 성사라는 놀라운 결과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크노, 오늘 정말 잘했어. 솔직히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얘기를 이끌어갈 거라고는 생각 못했었어. 오늘을 위해서 밤잠도 줄여가며 준비한 보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참 미조배, 아까 본부장님한테서 여기서 바로 A 공장에 가보라고 라인이 왔던데 확인했어? 뭐 정말이야? 진짜래? 왜 나한테? 그거야 네가 담당이니까 그렇지. 얼른 가보는 게 좋을 거야. 그럼 갈 때 어떡해? 뭘 어떡해. 크노가 운전하면 되지. 원래 그럴 생각이었고. 네, 아사노 부장님, 서포트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럼 너 사고 안 나게 운전 조심해. 그렇게 으름장을 한번 놓더니 미조배 선배는 택시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다. 근데 저 인간 오늘 왜 저렇게 기분이 다운돼 있어? 다 큰 어른이 자기 감정 하나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미숙한 인간이라고 이마에 써붙인 거랑 뭐가 달라? 오늘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안 하시던데 오늘 오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본부장 지시였다고 하니까 내가 다시 확인해볼게. 일단 회사로 돌아가자. 네, 부장님. 나는 아침에 포기했던 아사노 부장님과의 둘만의 드라이브를 다시 되찾았다는 기쁨에 들뜨기 시작했다. 나 어떡해.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처럼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미처 없었어. 긴장돼.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얼굴은 갑자기 왜 그렇게 빨개? 어디 아파? 그럼 운전은 내가 하고. 그건 안 됩니다. 부장님이 운전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운전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뭐야, 여기가 군대라도 돼? 잔뜩 얼어서는. 그럼 부탁해. 그렇게 나는 아사노 부장과 단 둘이 있는 시간을 누렸다. 오늘 거래에서 잘했던 점, 부족했던 점을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다. SM 그런 걸 떠나서 사회인으로서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깨달은 게 있는데 나의 이 두근거리는 심장은 물론 M 본능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한 남자로서 아사노 부장님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아사노 부장님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처음에 분명 내가 그리던 S타입의 여신을 만난 것에 흥분했었지만 나도 모르게 차츰차츰 둘이서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M 본능 이외에 다른 설렘과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걸 내 둔한 머리로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인생 최고의 시간을 선물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며 회사에 도착했고 자리에 앉자마자 방금 전에 있었던 거래 성사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 부장님께 제출하고 곧장 퇴근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회사에 노트북을 놓고 나온 게 생각났다. 집에도 물론 노트북이 있지만 다음에 진행할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려고 했는데 회사 노트북에 저장해놓고 안 가져온 게 생각났다. 아, 깜빡했네. 이게 만약 급한 자료였으면 부장님한테 나는 죽은 목숨이었어. 나는 서둘러서 회사로 돌아갔다. 그때 부장님이 회사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부장님은 핸드폰을 한번 보더니 뒷골목으로 걸어갔고 나는 어쩐지 신경이 쓰여서 부장님 뒤를 따라갔다. 그러자 부장님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급하게 부장님이 있는 곳으로. 그러자 검정 추리닝을 입은 수상한 놈이 부장님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너 그 손 못 나? 이 변태 같은 놈아! 으아! 나는 변태 같은 놈을 앞발차기로 날려보냈고 팔을 뒤에서 누르고 완전 제압. 놈의 후드를 벗기자 미조배 선배? 미조배? 변태놈의 정체는 다름 아닌 미조배 선배였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전후 사정은 차차 듣고 우선 경찰부터 불러야지. 잠깐만! 이게 다 레이카 너 때문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매일매일 전화하는데 너 한 번도 안 받았잖아. 오늘도 회사 앞에서 너 나오기 계속 기다렸는데 넌 평소에 가지도 않는 뒷골목으로 들어섰어. 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일부러 다른 길로 간 거지? 너 왜 나를 피하는 거야? 우린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 어? 정말요? 미조배 선배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나는 비명에 가까울 정도로 큰 소리를 질렀다. 아사노 부장은 무슨 헛소리야? 라며 즉각 반격을. 너였어? 매일매일 발신자 이름 없는 착신. 받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요즘 내 미행도 했지? 내가 버린 쓰레기 봉투 뒤지는 정신 나간 놈이 너였구나. 내가 안 그래도 경찰에 신고를 할까 하던 참이었어. 네? 그건 그야말로 스토커가 하는 짓이잖아요.
스토커라니? 연인한테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잠시 미쳐서 너랑 3개월이나 사귀었었지. 근데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이니? 너랑 정리된 지 몇 년이나 지났고 아무 감정도 안 남아있어. 거짓말이지? 이유가 뭐야? 이놈 때문이야? 이 모자란 놈 때문이냐고? 혹시 저를 신경 쓰시는 거였어요? 닥쳐! 레이카가 너한테 신경 좀 써준다고 설치고 다니지 말란 말이야.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핑계거리 찾아서 툭하면 레이카한테 말걸궁리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혹시 오늘 거래처에 따라온 것도 니들 둘이 가게 그냥 놔둘 줄 알았어? 역시 그랬어. 본부장님한테 확인했더니 미조배한테 같이 가라고 한 적 없다고 그러시더라. 와, 몸부림을 치셨네요. 닥쳐! 레이카는 아무한테도 못 내줘. 내 거야, 내 거! 내게 안 된다면 차라리 뭐야? 그 뒷말은 제가 듣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나는 미조배의 팔을 확실하게 꺾어줬다. 아파! 제가 둔해 보여도 호신술을 완벽하게 습득한 사람이거든요. 몸부림치지 말고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우라지! 개짜증! 너만 아니었어도 너만 방해 안 했으면! 잠시 후 부장님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고 뮤조배는 경찰에 연행돼 갔다. 수도 없이 많은 스토커 행위는 1년 정도 전부터 발생했다고 한다. 악질적 행위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물론 회사에서도 해고됐다. 하지만 아사노 부장님은 만일을 대비해 이사를 가기로 했고 무슨 이유인지 친히 나한테 이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사실은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그날 일 고맙다고 제대로 인사하려고. 아니에요. 저한테는 부장님 이사 돕는 것도 완전 영광입니다. 이게 뭐가 영광이라는 거야? 실은 저는 아사노 부장님한테 혼나고 야단 맞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M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혼만 나면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부장님처럼 애정을 바탕으로 저한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는 사람한테서 엄하게 꾸중을 들으면 엔드로핀이 마구 솟아난다고나 할까. 나는 지난번 스토커 사건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었고 부장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앞으로는 일부러 연출하는 행위를 멈춰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상대한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한다고 해도 내 행위가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이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미조배 선배와 별 다를 게 없는 변태예요. 오늘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너 역시 그동안 일부러 자잘한 실수했던 거지? 네? 좀 이상했었어. 다른 일은 안 그런데 내가 시킨 일만 사소한 실수를 거듭하니까. 근데 또 결과적으로는 일을 제대로 끝낸단 말이지. 참 이상하게.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유를 알게 돼서 후련하다. 다시 말해서 너는 실수를 안 해도 혼만 나면 만족한단 거잖아. 네? 네, 그렇다고 할 수도... 네, 역겹지 않으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본 건 처음이야.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넌 미조배하고는 달라. 넌 나를 지켜줬잖아. 그건 남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누구한테 큰 소리 내는 게 취향은 아닌데 네가 그게 그렇게 좋다면 노력해볼게.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는 거지? 네? 그 말은 그러니까... 자, 그럼 이삿짐 싸서 저쪽으로 날라. 농땡이 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사적으로도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말이다. 제 이름은 요시다 시노부, 32살의 주부입니다. 이번엔 너무너무 뻔뻔했던 진상 엄마들에게 복수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고 남편은 회사 경영자인데 근 몇 년 사이 남편은 꽤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덕분에 살림살이도 훨씬 더 넉넉해졌습니다. 돈이 없던 초창기 시절부터 뒷바라지해온 저로서는 크게 성장한 남편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만 시켰다며 저를 마사지숍에 데려가기도 하고 고급 디너와 당일치기 여행 등 남편은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제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지방 쪽에 지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남편이 그쪽에서 일해야만 했고 집도 이사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각자 떨어져 사는 것도 생각했었지만 우리 사이에 나이도 없었기 때문에 저도 남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그 동네에 단독주택을 구매했습니다. 2년 동안만 살 거라 월세를 구해볼까도 했지만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줄 생각으로 단독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괜찮으면 훗날 이곳에서 노년을 보내게 될 수도 있고요. 주변 집들보다 훨씬 더 컸던 우리 집은 눈에도 잘 띄었습니다. 난 굳이 이렇게 큰 집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2년을 살더라도 네가 살 소중한 집인데 이 정도가 딱 좋아. 진짜 고마워 여보. 나야말로 여기까지 같이 와줘서 고마워. 2년 동안 즐겁게 살아보자. 이렇게 다가온 이삿날 당일 처음 와본 곳에서 잘 살 수 있을지 걱정하던 중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아다치라고 해요. 저는 옆집에 사는 다카바야시라고 해요. 잘 부탁해요. 이마오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젊은 분이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 동네에 사는 3명의 엄마들이 인사를 하러 와줬습니다. 아다치 씨, 다카바야시 씨, 이마오카 씨는 각각 40대 정도로 참 부침성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이웃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제 마음도 한결 놓였습니다. 덕분에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사실은 다카바야시 씨랑 이마오카 씨랑 모여서 항상 차를 마시는데요. 괜찮으면 요시다 씨도 오실래요?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저도 끼워주세요. 그래요. 근데 모임 장소가 문제예요. 항상 모이던 카페가 문을 닫았거든요. 저희 집은 아이가 있어서 너무 시끄럽고요. 그럼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머, 괜찮아요? 당연하죠. 모처럼 저도 불러주셨는데 제가 대접할게요. 고마워요. 나머지 2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해놓을게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2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야 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번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케이크와 과자를 잔뜩 주문해놓고 여러 종류의 고급차를 준비해서 정성껏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 당일 어머! 이 케이크 너무 맛있네요. 홍차도요. 이렇게 좋은 향은 처음 맡아봐요. 이 찻잔도 유명 브랜드 거죠? 여긴 저도 알아요. 3사람이 이렇게나 기뻐해주니 제가 열심히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런 말하긴 미안한데 이 차랑 남은 과자요. 제가 좀 들고 가도 될까요? 우리 애들 좀 먹이게요. 네, 그럼요. 봉지 가져올게요. 그러자 나머지 2사람도 어머, 진짜? 그럼 나도 이 홍차랑 남은 과자들 좀 싸가도 돼요? 혹시 안 쓰는 그릇이 있어요? 우리 애가 자꾸 깨뜨려서 집에 그릇이 부족하거든요. 3사람 모두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고 싶다는 말을 꺼낸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가 이 홍차를 전부 다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릇도 저번 집에서 쓰던 중저가 그릇들이 박스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대놓고 달라고 해서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이날은 그냥 기분 좋게 물건들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이번엔 다카바야시 씨에게서 연락이. 그날은 진짜 고마웠어요. 그 홍차 너무 잘 마시고 있어요. 마음에 든다고 하시니 다행이에요. 다음에 또 나눠줄 수 있죠? 네, 또 기회가 되면요. 부탁해요. 아 참,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어때요? 시간이 괜찮긴 한데 지하철로 내정거장만 가면 꽤 큰 시내가 나오거든요. 저번에 그 멤버들끼리 놀러 가자는 날이 나와서요. 그니까 요시다 씨도 같이 가요. 아, 네, 그래요. 저도 불러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요. 그럼 역 앞에서 만나는 걸로 해요. 알겠어요. 그날 봐요.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번 모임으로 좋은 인상을 남긴 게 진심으로 기뻤던 저는 남편에게도 일요일 약속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친구가 생기다니 정말 대단한데? 뭐든 즐겁게 지내는 게 최고지. 고마워. 그날은 당신도 쉬는 날인데 미안해. 아니야. 집안일은 다 당신이 해주고 있잖아. 그니까 그날은 재밌게 놀다 와. 고마워. 당신 선물도 사올게. 그리고 약속 당일 저를 포함한 4사람이 꽤 큰 역사 근처로 갔습니다. 저는 다 같이 쇼핑이라도 하려나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찾아오는 처음인데 너무 기대된다. 난 오늘을 위해서 아침도 안 먹었어. 곧바로 저를 고깃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고깃집은 겉보기에도 꽤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메뉴를 봤는데 제 예상대로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낼 가격들이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고깃집에서 일단 림로스부터 시킬까? 아, 나는 샤또 브리앙을 먹어보고 싶었어. 모처럼 왔는데 와인도 보틀로 주문해서 마시자. 아무 거리낌 없이 비싼 메뉴들만 주문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계산을 하려고 보니 잘 먹었습니다. 역시 꼭 필요한 건 돈 많은 친구라니까. 아, 맞다. 선물도 좀 사가도 되죠? 당연하다는 듯이 계산서를 제게 들이밀었습니다. 가격은 약 10만 원 정도. 근데도 아무 말도 못한 저도 참 한심하죠. 그대로 저는 카드로 고깃값을 지불해버렸습니다. 물론 이건 제 돈이 아닌 남편이 피땀 흘려 벌어온 돈입니다. 이런 데에 큰 돈을 써버린 게 너무 미안해서 집에 가자마자 곧바로 남편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구나. 모처럼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법이지. 괜찮아.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돈으로 큰 문제를 잠재울 수 있다면야 그게 최고지. 평소에 신호부가 허투루 돈을 쓴 적도 없고 생활비도 잘 아껴 쓰고 있잖아. 그럴 때는 그냥 마음 놓고 써도 돼. 다만 앞으로 그 이웃들이랑은 돈으로 엮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며 얼마를 썼는지 설명했죠. 남편은 항상 쓴웃음을 지었지만 실제로도 우린 돈 걱정 없이 살고 있었고 하나하나 따지기에도 좀 치사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냥 큰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제일 좋다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만 피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나를 뜯어먹기만 하는 이웃들에게 실증이 나던 어느 날 장을 다 보고 집에 가고 있는데 먼 발치에 그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인사를 건네려던 그때 요시다 씨는 참 써먹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들려서 저도 모르게 몸을 숨기고 그들의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덕분에 제가 포식을 하네요. 근데 처음엔 일단 빼고 보잖아요. 의외로 좀 짠순인 건가? 뭐 어때요? 어차피 2년만 살다 갈 거라는데 어차피 속으로는 우릴 얕보고 있을 거라고요. 뜯어낼 수 있는 건 다 뜯어내자고요.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내심 알고는 있었지만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더니 제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념 없는 저 진상 엄마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다가갔어요. 어머, 여기서 다 보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말을 걸자 세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아, 오늘 진짜 덥네요. 이렇게 더울 땐 피서지에 괜찮은 호텔 하나 잡아서 쉬다 오는 게 최고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은 다시 환해졌습니다. 정말 답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괜찮네요. 우리 같이 가요. 예약은 제가 할게요. 괜찮은 곳을 찾아봐야겠어요. 아, 마침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렇게 세 사람은 기뻐하며 인터넷으로 좋은 호텔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도 피서지에 놀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씩 웃으며 난 신호부만 믿을게 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유명한 피서지에 있는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0시 체크인인데 괜찮아요? 제가 오전에 볼 일이 있어서요. 12시엔 도착할 거예요. 그럼 저희 먼저 가 있을게요. 너무 기대돼서 자꾸만 마음이 들때네요. 그리고 여행 당일 12시가 되자마자 이런 라인이 도착했습니다. 요시다 씨? 아직이에요? 저희 지금 한창 재밌게 놀고 있어요. 어머, 그렇게 즐거우세요? 네. 다카바야시 씨는 출발하는 기차 안에서부터 취한 거 있죠? 지금 2차로 룸서비스 와인까지 시켜서 마시는 중이에요. 와, 근데 그건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이래요. 저도 좀 마셔봤는데 1도 모르겠어요. 완전 고급이네요. 너무 좋겠다. 근데 언제 와요? 네? 전 안 갈 건데요. 네? 전 지금 남편이랑 하코다테 쪽 호텔에서 푹 쉬고 있어요. 저기요, 농담이죠? 농담 아닌데요? 여러분은 그쪽에서 재밌게 즐겨주세요. 맞아요. 저는 다른 곳에 있는 호텔에서 남편과 우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후 크게 당황한 아다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이건 이야기가 다르잖아. 당신이 안 내면 이 호텔 숙박비를 대체 누가 낼 수 있겠어? 다 같이 여행 가자고 했던 건 당신이었잖아. 어머, 제가 오해를 하게 했나 봐요. 미안해요. 저는 다 같이 여행 가자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뭐?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호텔에서 쉬고 싶다고만 했지 다 같이 여행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뭐야? 즉 지들끼리 흥분한 나머지 피서지 선정부터 예약까지 지들 맘대로 했을 뿐 처음부터 저는 남편과 함께 이 호텔에서 지낼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피서지에 여행 가자는 말을 하면 모두 다 달려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세 사람은 저와 만날 때마다 이때다 싶을 정도로 저를 뜯어먹었습니다. 아예 지갑을 놓고 오는 날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평범한 복수로는 제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러 고급 호텔을 미끼로 던졌던 거죠. 이 계획을 들은 남편은 대박인데 신호부랑 같이 호캉스를 즐기고 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할게 라고 하며 찬성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제가 던진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었죠.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순순히 받아들일 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 나랑 장난해? 빨리 여기로 오란 말이야. 그냥 안 와도 되니까 돈만 보내. 어쩜 좋아. 와인도 다 마시고 룸서비스도 엄청 시켰는데 지금 돈이 100만 원이나 나왔다고요? 잔뜩 술에 취해 있던 세 사람에겐 딱 좋은 숙취 해소제였을 겁니다. 전화 너머로 시끄럽게 구는 세 사람에게 저는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거 참 큰일이네요. 근데 제 돈만 믿고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몰상식한 거 아닌가요? 내야 할 돈이 다 합쳐서 약 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세 분이서 열심히 내보세요. 웃기지 마. 됐으니까 지금 당장 뛰어오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뜯어먹었던 돈들도 영수증으로 다 갖고 있어요. 필요한 절차를 통해 여러분 남편들에게 청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잘 부탁드려요. 잠깐만 좀 있어봐. 그렇게 말한 후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전화폭탄이 이어졌지만 저는 아예 스마트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이후 살짝 걱정되는 마음에 호텔 측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그 세 사람은 곧바로 호텔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이미 체크인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숙박비를 내야만 했습니다. 숙박비와 고급 와인, 거기다 각종 룸서비스까지 총 금액은 약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혼자서 절약하면 1년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죠. 당연하게도 세 사람에겐 그런 돈이 없었고 호텔 측의 극단으로 경찰 신세를 질 뻔했지만 세 사람이 손이 발휘되도록 빈 결과 결국 할부로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제 복수로 인해 호텔 측이 피해를 보게 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다음에 남편과 이 호텔을 가게 되면 가능한 한 돈을 많이 쓰고 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세 사람의 남편들에게 정식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일로 그 세 사람은 자기 남편에게 아주 호되게 혼이 났을 겁니다. 정원으로 나와보니 저 멀리서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인당 청구 금액은 50만 원 이상이었고 거기다 호텔 요금이 인당 약 67만 원.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남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뭐 저희 남편은 사정을 잘만 얘기하면 기꺼이 돈을 내줄 정도로 재력이 있지만요. 모든 금액의 영수증을 보관하려고 했던 남편의 말을 듣길 참 잘했습니다. 남편 역시 그 돈을 대신 내줄 생각은 없었던 거죠. 정말 이 사람을 믿고 따르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야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네. 이웃들이랑 놀러 다니는 횟수가 줄어든 만큼 내가 얼마든지 놀아줄게. 고마워. 나도 당신이랑 노는 게 훨씬 더 좋아. 그 이후 그 세 사람에겐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건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근처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아다치 씨가 그 슈퍼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버는 모양이에요. 참고로 제가 산 식재료들은 다 평범한 것들 뿐.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 운이 나쁘게도 아다치 씨에게 가게 됐지 뭐예요? 아다치 씨는 제가 장 본 것들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싸구려들이 사러 오다니 나 놀려? 장을 볼 거면 여기 말고 더 고급 마트로 가란 말이야. 어머? 손님이 뭘 사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 슈퍼의 점원들은 손님한테 트집도 잡나 보네요. 그리고는 곧바로 점장을 불러냈습니다. 저는 점장님의 사과를 받았고 아다치 씨는 그 자리에서 해고됐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억하심정이 폭발한 건지 저만 보면 자꾸 시비를 걸고 저희 집 앞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곤 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다며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극대노했습니다. 그리고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회사엔 실력 있는 고문 변호사도 있어. 이 일로 우리가 불리해질 것도 없으니 아주 철저하게 대응해주겠어. 이렇게 우리 남편을 극대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던 진상 엄마들은 사소한 일들로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경찰에게 체포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연행된 건 저를 제일 많이 미워하던 아다치 씨였어요. 우리 집 앞에 매일매일 쓰레기를 버려왔던 겁니다. 또한 그 양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고 협박성 메시지가 버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날은 아다치 씨의 남편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잘 이야기해보겠다며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곧바로 아다치 씨의 남편이 사죄를 하러 왔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2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번 일은 합의로 끝내주세요. 아다치 씨의 남편으로서 당신이 부인 단속을 잘만 해준다면 합의하겠지만 당신 부인은 현재 우리 아내를 진심으로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원망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아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인 단속을 못하겠다면 합의는 없던 걸로 하죠. 남편은 단호한 태도로 아다치 씨의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폐방지 조례를 위반한 정도였기 때문에 실형을 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소문은 이 동네와 지역 일대로 퍼져나갔고 점점 이 동네에서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몇 개월 후엔 세 사람 모두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모든 잘못은 부인들이 했기 때문에 남편들과 아이들에겐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후련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왠지 내가 다 쫓아낸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그게 무슨 말이야. 신호부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다음에 이사 올 이웃들이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응, 나 당신이랑 결혼해서 너무 행복해. 갑자기 뭐야. 나도 그 생각은 매일매일 해. 우리 집 재산들은 제가 벌어온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자임을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노리고 저를 뜯어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쁜 거죠. 여러분도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 여기 왜 왔어? 왜 왔겠어? 당연히 보고 싶어서 왔지. 네 운명의 여자는 나니까. 잠깐만요. 그쪽하고 히로유키는 이미 헤어진 사이잖아요. 헤어지다니? 우리는 헤어지고 그런 차원에 존재하는 사이가 아니거든? 그럼 무슨 차원에 존재하는데? 여기가 몇 차원이냐고. 있잖아, 지혜. 나 지금 이 사람하고 진지하게 사귀고 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야? 너하고는 이미 헤어졌잖아. 앞으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이상실! 위기관리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실에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트러블이나 고민에 관한 사연을 수강생 여러분들께 직접 듣고 각 사연에 맞는 맞춤형 위기관리 어드바이스를 저희 강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어드바이스를 들을 수 있죠? 그럼 오늘은 어느 분이 고민이나 트러블에 관한 사연을 말씀해 주실까요? 저요! 저 지금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침착하세요, 박사님. 왜 그러시죠? 무슨 일 있으세요? 실은 제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친이 있거든요. 이름은 히로유키. 그런데 남친의 전 여친이 정말 골치예요. 그 치에란 여자 진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미안 치에, 좀 늦었어. 늦었어. 2분이나. 미안, 지하철이 연착돼서. 내가 이 2분 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차에 치였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지하철에 치인 건 아닐까? 아니면 불량배들을 만나서 맞고 있는 건 아닐까? 많이 다쳤으면 어쩌지? 등등. 내가 무슨 레이와 시대 공식 동네북이냐? 근데 레이와 이 연호는 아직도 자동 변환이 안 될 때가 있더라.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얼른 주문이나 해. 알았어. 히로유키의 전 여친 치에는 정말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이었는데 돈 많은 집 외동딸로 오냐오냐 자라서 그런지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도는 줄 아는 애였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의외로 평범하고 밝은 캐릭터였다고 하는데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밖에 모르고 남자를 힘들게 했다고 한다. 무거워. 이 짐 좀 들어 빨리. 네. 아 참, 어제 말인데 왜 톡에 답장 바로 안 보냈어? 미안, 나 그때 목욕하고 있었어. 말도 안 돼. 내가 보내는 톡은 5분 안에 답장 보내기로 약속했잖아.
만약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그 이유를 반드시 보고할 것. 잊었어? 미안해. 오늘부터는 절대 안 늦을게. 잘 자, 잘 잤어. 화장실 갔다 온 것도 절대 안 잊고 꼭 할게. 뭐야 그 말투?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할 필요 없어. 나는 히로유키가 없으면 내가 언제 억지로 한다고 했어? 왜 혼자 그런 생각을 해? 아... 야, 울지 마. 네가 울게 했잖아. 짜증내놓고. 나 안 그랬어. 진짜 나 그런 거 아니야. 난 그냥 네 말에 알았다고 한 거잖아.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모르겠다 정말. 어쩌라는 건데. 고생이 많다. 이런 얘기를 내가 너 말고 또 누구한테 하냐. 불알 친구밖에 없다 역시. 하긴 그렇다.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냐면서 다들 놀려먹기 바쁘겠지. 남들 보기에는 좋은 구경거리잖아. 치에는 진짜 저세상 차원이라니까. 매일 자기 전에 통화를 안 하면 잠을 못 잔다나 어쩐다나. 설마 그럴 리가 있냐고 그랬더니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커터 나이프를 자기 목에 갖다 대는 동영상을 보내왔다니까? 완전 엮인데? 저 세상 차원 맞네.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않아? 뭐라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해. 그냥 스트레이트로 말하면 되지. 난 더 이상 네가 감당이 안 돼. 이젠 좋아하지 않아. 그만 헤어지자. 그렇게. 아,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님 평생 끌려다닐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너야. 좋아, 결심했어. 3일 뒤에 데이트 약속이 있어. 그때 결판 낼게. 난 더 이상 네가 감당이 안 돼. 라고. 그렇지. 가슴 펴고 You can do it. Yes, I can. 3일 후 헤어져? 그게 그러니까 그만 헤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지. 이유가 뭔데? 지금 나 몰카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난 이미 히로유키가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나도 그렇지. 그런데 왜 헤어져? 그럴 이유가 없잖아. 안 돼. 우리 꼭 헤어져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한 인간으로서 아직 더 성장해야 돼. 성장?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친은 잠시 접어둬야 할 것 같아. 한 인간으로 독립을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꿈이라고나 할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러쿵저러쿵 횡설수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히로유키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구나. 그렇지 그거야. 난 앞으로 더 나아가고 싶어. 좋아. 네 생각이 정 그렇다면 할 수 없지. 그래. 히로유키한테 나는 이제부터 연인 그 이상의 존재가 되는 거지? 이제부터는 여친이란 형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잖아. 조금 방향이 엇나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나 다 이해했어. 고마워. 나도 덕분에 여친이란 신분에서 한 단계 상승됐잖아. 만족해. 우리가 헤어져도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야. 그럼 안녕. 안녕? 헤어진 거지? 그런 거겠지? 어쨌든 히로유키는 그렇게 해서 치에와 헤어지게 됐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 히로유키는 취업 때문에 오사카에, 치에는 도쿄에 남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리 작업에 성공했다. 우연히 같은 오사카에서 첫 직장 생활을 하게 된 우리는 사회인이 된 2년째 봄, 운명의 빨간색 실을 서로 찾게 되었다. 그렇게 친구에서 연인이 됐다. 치에라는 여자 얘기는 일단 이 정도로.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남친분은 전형적인 이별의 나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를 봐도 해결된 구석이 보이지 않네요. 나도 최근에야 애매모호하게 헤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문제가 될 여지도 너무 많고 리스크를 남긴 것도 다 남친 본인이고. 하지만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치에와는 부딪힐 일이 없는 만큼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면 되지 않나요? 그게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어느 순간 치에는 재등장했고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켰어요. 어머, 너무 겁난다. 니 뭐라 카노? 너 이제 사투리도 제법 늘었다. 여기선 표준말로 하는 게 이상하게 어색해. 귀가 눌리는 기분이야. 표준말이 이렇게 겉돌 수도 있다는 거 예전엔 미처 몰랐다? 사투리 말고도 너랑 나 개그 공부도 해야 돼. 그게 또 중요하네. 진짜 자신 없다. 그래도 난 오사카가 너무 좋아. 여기선 예전에 아는 사람 만날 일도 없고. 하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게 오히려 편할 때도 있긴 해. 누가 내 흑역사 들춰내서 오밤중에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비명 지를 일도 없고. 바로 그거야.
히로유키? 왜 그래 갑자기? 어디선가 목소리가. 히로유키, 너 왜 여자랑 같이 있어? 왜 여자랑 같이 있냐고 묻잖아, 히로유키! 근데 누구세요? 전 히로유키 피앙세예요. 아, 네네.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오사카에? 히로유키 놀라게 하려고요. 서프라이즈! 뭔 서프라이즈는. 너 여기 왜 왔어? 왜 왔겠어? 당연히 보고 싶어서 왔지. 네 운명의 여자는 나니까. 잠깐만요. 치에 씨하고 히로유키는 이미 헤어진 사이잖아요. 헤어지다니? 우리는 헤어지고 그런 차원에 존재하는 사이가 아니거든? 그럼 무슨 차원에 존재하는데? 여기가 몇 차원이냐고. 히로유키, 회사 일은 어때? 네 꿈은 이제 이뤘어? 치에, 나 지금 이 사람하고 진지하게 사귀고 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야? 너하고는 이미 헤어졌잖아. 앞으로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물론 친구로서 만나서 차 한 잔 정도야. 어이 상실! 너 왜 소리는 질러? 민폐잖아. 지금 내가 민폐를 당하고 있거든? 어디서 이런 여자를 데려다. 기막혀. 이런 여자 때문에 날 배신해? 배신이라니 말도 안 돼. 먼저 헤어지자고 말한 사람은 히로유키였고 너도 동의해서 두 사람 헤어진 거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왜 피해자 코스프레야? 완전 어이 상실이거든? 너야말로 왜 날 그런 눈으로 보는 건데? 남의 남친이나 넘본 주제에 넌 상간녀야!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우리 그냥 가자, 히로유키. 이 여자 좀 맛이 간 거 같아. 그래. 가긴 어딜 가? 아직 아무 얘기도 못했는데? 그만 민폐 끼쳐. 그러다 진짜 경찰 출동한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만 접근하고 이미 끝난 사이인데 이러지 말죠. 부탁할게요. 나중에 연락할게. 나 간다. 감히 우리 히로유키를 절대 용서 못해. 3일 후. 히로유키! 나 당했어. 왜?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 집 문하고 벽에 낙서를 엄청 해놨어. 그리고 별의별 협박장이 다 와있고. 혹시 범인이... 설마... 근데 걔는 도쿄로 다시 간다고 어제 연락 왔었는데. 그래? 근데 그 여자 말고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 혹시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나? 일단 치에한테 물어볼게. 그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말고 트릭을 걸어서 넌지시 살짝 떠봐. 트릭? 상대한테서 진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딴소리를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볼 수 있어? 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알았어. 저기 치에, 너 벌써 도쿄 도착했지? 근데 왜? 내 여친 집에 누가 낙서를 해놓고 가서. 만약에 네가 내 여친 괴롭힐 생각으로 그런 거면. 왜 나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증거라도 있어? 증거는 없지. 그렇겠지. 엄한 사람 의심하고 그러지 마. 나 슬퍼지려고 해. 치에, 혹시 지금 만날 수 있어? 히로유키! 돼. 만나 지금. 너 지금 오사카지? 아닌 그렇게 금방 만날 수 있다고 할 리가 없잖아. 지금부터 신칸센 타고 다시 간단 얘기지. 3시간 뒤에나 가능한데 괜찮아? 네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됐어. 못 들은 걸로 해. 만나고 싶지 않아. 진짜? 그 뒤로도 우리 집을 향한 온갖 종류의 테러는 계속됐다. 나도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집 앞에 소형 반범 카메라를 설치해서라도 범인이 누군지 꼭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간 카메라로 감시를 계속한 결과 역시나 그 여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다. 결국 히로유키가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히로유키 집 너무 포근하고 좋다. 나도 여기서 살고 싶어. 지혜, 뭔데? 너 언제부터 오사카에 있었어? 요즘 내 여친을 괴롭히는 사람이 너라는 거 다 알고 있어. 또 그 얘기야? 증거 있어? 여친 집에 소형 방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거 몰랐지? 녹화된 영상이 찍혀 있는 사람 지혜 너밖에 없어. 그랬었구나. 제발 그런 짓 좀 그만해. 왜 그만둬 내가? 우리 둘 사이를 방해하는 건 바로 그 여자란 말이야. 아니야. 너하고 나는 이미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알아? 나하고 현재 여친 사이를 네가 방해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네가 그랬잖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만약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 발언을 내가 했다면 정말 미안해. 다시 한번 확실히 말할게. 나는 너하고 더 이상 함께 있고 싶지도 않고 더는 보고 싶지 않아. 이번만큼은 확실히 해두고 싶다. 이유가 뭐야?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네가 날 얼마나 생각하든 그건 네 자유야. 나랑은 상관없어.
네가 좋아하니까 상대도 똑같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 너의 이기심이야. 네가 사랑하는 건 네 자신이지 내가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너 예전엔 이런 사람 아니었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가 몰랐을 뿐이야. 너한테 완전히 질렸어. 너무해. 알아들었으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줘. 내 인생에서 그만 나가줘. 미안해. 마음 정리될 때까지 앉아있다가 가. 그래. 그런 거구나. 뭐야? 무슨 의미야? 너 그거 뭐야? 분명히 어느 순간 선택을 잘못한 거야. 그럼 다시 리셋하면 돼. 리셋?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방법은 간단해. 이 칼로 서로 한 번씩 찌르고. 그런 리셋이 아니라 게임 오버지. 으악! 여보세요? 헉! 히로유키가? 히로유키는 치에가 찌른 칼에 상처를 입었고 긴급 후송됐다. 히로유키의 비명소리를 들은 옆집 사람이 히로유키 집에 갔다가 쓰러져 있는 히로유키를 발견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조금만 더 깊게 찔렸어도 목숨을 구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했다. 그리고 히로유키를 그렇게 만든 치에는 현장에서 도망쳤고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절대 용서 못해. 히로유키를 이렇게 만들다니. 내 손으로 부숴버릴 거야. 나는 병실에서 잠들어 있는 히로유키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결심했어. 반드시 내 손으로 복수를 하겠다고. 남친분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발견이 늦었다면 그 여자가 한 행위는 절대 용서가 안 되네요. 네, 이건 살인미수죠. 경찰에 신고는 한 거죠? 증거 불충분이라면서 아직 조사 중이래. 말도 안 돼. 하지만 나는 이미 작전을 다 생각해놨어. 그 여자가 자기 죗값을 다 치르게 해줘야지. 너 지금 어디야? 히로유키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도망을 쳐? 나 지금 도쿄에 있는데? 너야말로 집에 없더라. 오사카 집. 도쿄 가기 전에 오사카에서 나를 찾아왔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히로유키를 저렇게 만든 사람 너 맞지? 글쎄, 경찰에도 이미 말했지만 내가 그랬단 증거가 없잖아. 넌 매번 멘트가 똑같다. 진짜 미운 사람은 나 아니야? 나한테 할 말 없어? 할 말 있으면 만나주게? 너 그럴 용기도 없잖아. 기분이 당기면 내가 찾아갈게. 기다려. 나 너 꼭 만나야겠는데? 만나서 얘기해.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장소로 시간 맞춰서 올 수 있지? 네가 꼭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속는 셈 치고 가줄게. 그런데 방금 말한 복수 계획은 어떤 거예요? 그건 바로 일단 타치야 씨하고 아야 씨는 경찰로 변장 좀 해줄래요? 네? 어머, 진짜 있었네? 저 실례지만 치에라고 해요. 왜 하필 여기로 데리고 온 건데? 이 편이 여러모로 편리할 것 같아서. 역시 건방져. 기분 나빠. 근데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말이야. 지금 경찰에서 방범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해독 중이거든. 방범 카메라? 실은 히로유키 집에도 혹시 몰라서 방범 카메라를 설치해뒀었거든. 그 영상을 방금 전에 확인했고. 그렇죠, 형사님? 네? 네, 범행 현장 영상 확인됐습니다. 어째 그렇게 허술한지. 너 진짜 밥맛이다. 누가 할 소리. 넌 네 마음만 중요하지? 네가 좋으면 상대한테 억지로 강요하고 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스토커의 괴롭힘도 모자라서 칼로 찔러서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잖아. 넌 최악이란 말로도 모자라. 인간 자격을 상실했다고. 이게 근데 내가 감옥에서 나오면 니들 둘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그럼 범행을 인정하는 거지? 그래, 내가 그랬어. 자백을 하면 형이 가벼워지는 거 맞죠, 형사님? 네, 맞습니다. 그럼 저 빨리 체포하세요. 오케이, 자백 받아냈어. 두 사람 고마워. 형사 역할 진짜 잘했어. 뭐? 네 자백을 꼭 받아내고 싶었거든. 증거 영상이 없어서. 영상이 없어? 넌 조금만 트릭을 걸어도 참 잘 속아서 편리해. 한 번 당했으면 의심할 만한데. 감히 네가 나를 속여? 건방지게! 박사님! 걱정 마. 내 뒤로 숨어. 여기서 니들 전부 다 같이 황천길 가자! 이야! 루키! 내가 그래도 명색이 박사인데 이런 로봇 친구 한 명 정도는 있어야지. 대체 왜 오사카에서 박사질인데? 그거야 히로유키하고 같이 있고 싶었으니까. 살았다. 그 후 치에는 무사히 체포됐다.
범행 내용으로 미루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정신병원에 수감됐다. 확실히 치유가 되기 전까지는 출소가 불투명하다고 했다. 라고는 하지만 나는 히로유키의 운명에 라고 계속 말하는 한 정상인이 되어 정신병원에서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참 불쌍한 인생이다. 히로유키는 무사히 퇴원해서 회사에 복귀했다. 1년 뒤에는 다시 도쿄로 근무지를 옮겼고 우리는 동거를 하기로 했다. 잠깐! 얼렁뚱땅 평화적으로 엔딩 마무리할 생각이에요? 우리 전부 목숨이 위태로웠는데. 와 무슨 일이 있으면 루키가 우리를 구해주기로 했었어. 안심해도 돼. 만약 로봇이 고장이라도 났으면 어쩔 건데요. 리스크가 대체 얼마냐고. 와 이렇게 우리 모두 무사하니까 됐잖아요. 다른 수강생분들도 많이 늘었고요. 네, 수강생들이 다시 늘었네요. 자, 이번 일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였죠? 이번 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이 신성한 교실을 이용한 점. 그거 말고 다른 게 있겠어요? 깽깽. 하지만 어쨌든 연애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정확히 이해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한다면 서로를 믿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숨기거나 비밀로 감춰두기만 하면 언젠가는 생채기를 만들게 되니까요. 그렇구나. 남친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야겠어요. 저도요. 어머, 아야씨도 남친 있어요? 아직 없어요. 오, 그럼 다음 강의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